예, 안녕하십니까. 카스퍼스키 코리아 기술이사 강민석입니다. 예, 오늘 저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하에서의 XDR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XDR에 대한 정의가 기업마다 다르고 미디어 서치 기관마다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일단 가장 보편적인 게뭐 가트너의 정의를 보면 XDR에 대한 정의를 EDR, NDR, CM 그리고 위협 인텔리전스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컨셉에 맞춰서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XDR을 어떻게 고민해야 될까 그거를 준비를 했습니다.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AWS, 애저, GCP와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를 통합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운영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 보안의 관점에서만 살펴보면 흔히 보안 3대 요소를 기밀성, 가용성, 무결성 이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죠. 먼저 기밀성 측면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닌 반드시 폐쇄망 또는 온프레미스 내부망에 존재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는 내부 보안 규정상의 이유 또는 법적 규제에 의한 필요성이 있을 수 있고요. 가용성 측면에서 본다면 퍼블릭 클라우드만 사용하는 환경하에서 기업의 인터넷 회선에 문제가 생기면 서버에 대한 접속 자체가 불가능하고 업무가 중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백업 센터를 위해 필수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사내망에 존재해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무결성 측면을 고려하면 퍼블릭 클라우드 또는 데이터 센터에 장애가 발생해도 중요한 데이터를 복구하고 업무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별도의 재해복구 센터를 다른 독립적인 공간에 구축해야 하죠. 이렇게 다양한 물리적, 논리적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서버들에 대한 보안을 따로 운영하게 된다면 보안 정책의 일관성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러므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의 하에서는 통합 보안과 그 보안에 대한 운영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터 센터,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는 각기 운영 및 보안 관리자가 다릅니다. 특히 데브옵스에서 운영되는 퍼블릭 클라우드의 보안은 좀 더 고민의 지점이 많아지는데요. 퍼블릭 클라우드는 개발자에게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주었지만 동시에 기업의 전통적인 보안 통제로부터의 자유도가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기존의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 환경하에서는 개발 부서가 신규 서비스를 베타 테스트하기 위해서 네트워크와 서버 운영 부서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자원을 할당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개발자가 직접 퍼블릭 클라우드 상의 서버를 하나 가상으로 생성하고 간편하게 베타 서비스를 오픈할 수 있습니다. 이 가상 서버에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접근 통제, 계정 관리 등 기업의 보안 정책 적용에 예외가 발생할 수 있고요. 보안 솔루션별 별도의 라이선스 관리 또한 새로운 고민의 지점입니다. 여기에 EU GDPR, PCI DSS, 히파 그리고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규제 준수에 대한 고민 역시 추가됩니다. 오늘 세션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으로부터 보호할 것인가? 즉 공격자들의 최신 공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즉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하에서 CWPP, EDR, NDR, Threat Intelligence를 통합해서 XDR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격자들의 공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 정도의 공격은 범용적인 악성 코드나 OS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알려진 취약점을 이용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기존의 엔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라고 불리던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클라우드상에서는 CWPP라고 그러죠.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 플랫폼을 이용해서 대응 가능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방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하지만 나머지 10% 정도의 공격은 APT 공격과 같이 매우 지능적이고 해당 기업, 기관을 표적으로 하는 공격입니다. 이러한 표적형 공격은 잘 알려진 악성 코드를 지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엔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로 불리우던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솔루션 CWPP를 이용해서 탐지 및 차단이 불가능합니다. 즉 제로데이 어택인데요. 더욱이 이러한 공격 중 0.1%의 공격은 사이버 무기화된 고도의 전문적인 공격이고 그 파괴력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지능화된 툴과 전문 지식을 가진 인력에 의한 심층 조사를 포함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저희 카스퍼스키의 연구 인력이 1,200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그 월드와이드한 공격자 그룹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고요. 그 중에 지금 보면 30여 개의 그룹이 배후에 국가의 지원을 받는 그런 준군사화 조직화된 공격자 그룹이고요.
공격자 그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공격자 그룹들. 이분들은 아니죠.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주로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공격을 수행하죠. 물론 금전적인데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국가 지원 그룹도 있습니다. 우리 북쪽에 있는 그 조직은 금전적인 뭐 라자루스랑 김스키가 유명한데 라자루스는 주로 정치적인 것, 근데 김스키는 주로 금전적인 부분들로 많이 움직이고요. 30여 개 정도를 저희가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국가의 지원을 받는 그룹들은 가성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공격자 그룹들은 금전적인 목적을 갖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가성비를 따지고 있죠. 저희가 매년 그 위협 랜드스케이프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그 보면은 그 공격을 가장 많이 받는 상위 12개국 중에 한국이 항상 들고 있습니다. 뭐 조그만 나라인데 탑 12위 안에 항상 드는가. 전반적인 공격 추세를 보면요, 우리가 흔히 뭐 미국, 서유럽, 한국, 일본 이쪽이 높을 것 같은데 일본이나 서유럽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요. 미국은 어떤 해에는 들어오고 어떤 해에는 빠집니다. 주로 지정학적 이슈가 많은 곳들, 아프가니스탄, 한국 이런 곳들에 가장 많이 공격을 받는 나라들이고요. 또 가장 많이 공격을 하는 탑 10 조직 그 공격자 그룹을 보면 항상 부동의 1위는 라자루스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서 한민족은 참 대단하다. 네, 뭐든지 잘합니다. 공격을 받는 것도 잘하고요. 공격을 가장 잘하는 것도 한민족이고요. 실제 공격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블룬 노르프스 스냅치 크립토 캠페인의 공격 방법인데요. 하나의 캠페인에서 옛날처럼 악성 코드를 하나 배포해서 이 악성 코드가 데이터를 암호화, 유출, 파괴를 하는 것이 아닌 다단계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상당히 단순화시켜 놓은 건데요. 맨 처음에 쇼크 파일이 하나 전송이 됩니다. 쇼크 파일은 전통적인 방법, 그 리모트 액세스의 취약점, 그 다음에 스피어 피싱 이메일을 통해서 전송되죠. 이 쇼크 파일이 공격자의 CNC 서버에 접속해서 1차적으로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를 다운받고요. 이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는 이 PC의 공격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 공격자들은 데이터에 관심이 있죠. 유효한 데이터가 있을 것 같은지, 그리고 공격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의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그래서 EDR 같은 그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솔루션이 있어서 증적을 남기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지우고 없어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를 받습니다. 이 비주얼 베이직 스크립트는 이 PC가 네트워크 관리자의 PC여서 서버나 스토리지로 접근이 가능한지, 아니면 이 PC 자체에 의미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용자의 아이디, 시스템의 UUID, IP 등을 찍어서 공격자에게 전송하고 파워쉘을 다운받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우고 사라지죠. 이러한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백도어나 트로전을 설치해서 데이터를 암호화, 유출, 파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하나의 캠페인에서 조금 더 단순화시켰는데요. 하나의 캠페인에서 사용되는 이런 다단계 멀웨어와 악성 코드들이 한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해시 값들을 나열해 봤는데 상당히 많죠. 여기 점점점점 돼 있습니다. 백도어도 점점점점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종류의 악성 코드들이 사용되고요. 그 이유가 있죠. 바이러스 토탈이라는 사이트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엔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를 갖고 바이러스를 검사를 해줍니다. 이 해시 값들을 넣고 검사를 해보면 하얀색은 바이러스 토탈에서 탐지가 되는 것들이고요. 빨간색은 탐지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격자들은 가성비를 따집니다. 가성비를 따지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코드들을 만든다는 것도 부담스럽죠. 그래서 기존 코드를 재활용하고 패키징을 다시 하고 다른 공격자들과 툴을 사고 팔고 빌려 쓰고, 그래서 다양한 여러 종류의 코드들을 사용하고요. 또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공격자 그룹들은 가성비를 안 따지죠.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계속적으로 코드를 만들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위협을 탐지해서 대응하던 방법들은 대부분 2단계에서 탐지가 됩니다. 2단계에서 탐지가 되고 이런 것 하나가 탐지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나요? 저 탐지된 정보를 갖고 SIEM에서 분석을 해서 상관 분석을 해서 어느 IP, 그 다음에 어느 URL, 그 다음에 이 악성 코드들을 확인하고 SOA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티켓팅에서 네트워크에 있는 엔티바이러스 솔루션이나 이 악성 코드 다 찾아서 지워, 이메일 서버야 지금부터 이 해시 값들 찾아내,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 탐지됐다라는 거는 이 옆에 얘네들도 존재하고요.
이 빨간색 탐지되지 않는 것들도 이미 레터럴 무브먼트를 통해서 조직 내에 있고요. 이 앞단의 것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탐지해서 제거한다라고 해서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다단계 킬체인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하나 탐지됐다라고 한다면 이 알려진 하얀색의 레터럴 무브먼트 앞단에 있는 스크립트들을 다 찾아서 지워야 되는 거죠. 빨간색은 놓칩니다. 하지만 여기 얘가 일로 진화할 수도 있고 일로 진화할 수도 있는데 얘를 지웠다라는 거는 이쪽으로 진화할 확률을 25% 줄였다라는 거고요. 얘를 지웠다는 거는 이 빨간색으로 진화할 확률을 50% 줄였다라는 거고요. 얘를 다 제거했다는 것은 이 다음 단계로 갈 확률을 줄였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것을 지워도 공격자는 자기가 배포한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있는지 설치되어 있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얘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공격자의 CNC 서버에 보고를 할 텐데 보고가 안 들어왔다라는 거는 대상 타겟에서 탐지가 되고 차단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공격자는 새로운 패키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새로운 패키징을 다운받아서 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찾아서 지음과 동시에 얘네를 배포하고 있는 URL을 알아서 그 URL에 대한 접속을 IP에서 차단해서 추가 다운을 못 받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얘네들이 하는 일은 CNC 서버에 접속해서 지령을 받게 되죠. 그러면 CNC 서버의 IP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방화벽에서 CNC 서버의 접속을 차단해서 마지막으로 지령을 못 받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격을 무력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정보들을 누가 제공해 줄 것인가? 이것이 위협 인텔리전스고요. 그래서 우리가 XDR을 고민할 때는 맨 처음에 CWPP로 클라우드 워크로드 상에서 CWPP로 알려진 위협을 탐지하고요. 그리고 EDR을 통해서 탐지된 위협의 상관관계, 이게 어디에서 다운받아졌고 이 부모 프로세스는 누구고 이러한 정보들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NDR에서 침투해 들어온 경로를 파악하고 이 정보들을 상관 분석할 수 있는 CM이 필요하고 대응하고 티켓팅하기 위해서는 이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위협 인텔리전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뭐 다른 공격이 예를 들어보더라도 재작년에 다크사이드가 미국 그 서부 지역 석유 공급량의 43%를 책임지고 있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공격했죠. 다크사이드의 공격 방법을 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맨 처음에 피싱과 리모트 액세스 취약점을 이용했고요. 그리고 탐지의 피를 위해서 가벼운 툴들을 이용하고요. 수평 레터럴 무브먼트를 위해서 조직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토콜들을 이용하고 마지막에 가서야 악성 코드를 배포했습니다. 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공격 사건도 얘기하면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지금 제가 해야 될 게 15분가량 남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CWP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을 써야 되나 생각이 들지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하에서 CWPP는 단 하나의 솔루션, 라이선스로 모든 형태의 서버 환경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어야 되죠. 전통적인 기업 내부 데이터 센터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서버, 가상화된 서버, 프라이빗 클라우드, 그리고 AWS, Azure, GCP 등의 퍼블릭 클라우드에 존재하는 서버들까지 단 하나의 솔루션으로 중앙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망별로 별도의 중앙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즉 프라이빗 클라우드용 중앙 관리 시스템, 퍼블릭 클라우드용 중앙관리 시스템, 그리고 인하우스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용 중앙관리 시스템, 얘네들을 하이어라키컬 구조에서 상단에서 제일 위에서 다시 관리하는 중앙관리 시스템, 이런 식으로 통합관리하고 계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야 될 거고요. 전통적인 IaaS, 파스 형태의 클라우드는 물론이고 사스 형태로 제공되는 가상 스토리지 네트워크까지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에이전트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없는 사스 내 존재하는 위협으로부터도 방어가 가능해야 됩니다. CWPP는 다음에 5가지 요소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 형태의 데이터 센터에 존재하는 서버들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중앙 관리 서버, 그리고 버추얼 머신에 존재하는 서버들에 대해서 리소스 사용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에이전트 리스 방식으로 구성할 수도 있어야 되죠. 버추얼 머신들의 일체의 에이전트를 설치하지 않고 악성 파일과 행동을 탐지하고 네트워크로부터 공격을 차단하는 기능이죠. 이 에이전트 리스 방식은 해당 서버 내에서 파일을 스캔하는 것이 아닌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별도의 보안 가상 머신에서 수행해서
클라우드 워크로드가 보안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본래 서버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라이트 에이전트 방식이 있습니다. 버추얼 머신들의 매우 가벼운 라이트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풀 보안 기능을 수행하지만 파일 스캔만은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별도의 보안 가상 머신에서 수행해서 클라우드 워크로드가 파일 스캔의 리소스를 할당하는 것을 경감시켜 줄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윈도우즈 서버와 리눅스 서버에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엔티머리어 기능뿐만 아니라 랜섬웨어 차단, 취약점 방어, 호스트 방화벽, 시스템 무결성 검사, 매체 제어 등의 풀 엔드포인트 프로텍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듈이 있어야 됩니다. 중앙관리 서버는 계층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야 되고요. 퍼블릭 클라우드의 리전, VPC, 서브넷별로 별도 운영 중인 시스템 현황과 자산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통적인 CWPP 기능에 대해서는 그냥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M 환경하에서 동일한 머리어 스캔 엔진이 VM 환경 안에서 여러 서버들이 있고요. 서버마다 머리어 스캔 엔진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각각의 버추얼 머신에 설치한다고 한다면 머리어 스캔 작업을 하는 비싼 그 머리어 스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비싼 버추얼 머신의 자원을 낭비해야 되는 거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큐리티는 각각의 버추얼 머신에 아무런 에이전트를 설치하지 않고도 각각의 버추얼 머신이 보호할 수 있는 에이전트 리스 방식을 지원해야 됩니다. 이 방식은 각각의 VM에서 엔티 머리어 스캔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별도로 존재하는 하나의 보안 가상 머신에서 머리어 스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이런 접근 방식은 바이러스 검사 최적화, 가속화 기능을 제공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빠른 탐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1번 VM 서버에서 검사한 기록을 캐시하고 있다가 2번 VM 서버에서 동일한 파일을 검사해야 될 경우에는 파일의 무결성만 검증할 뿐 재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OS만 놓고 보아도 80% 이상이 동일한 파일이기 때문에 이런 기법은 시스템을 매우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해주고 검사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드립니다. 또한 엔티머리어 기능 외에도 네트워크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라이트 에이전트 방식이 있는데요. 에이전트 리스 방식에서 별도의 서버를 두고 그 별도의 서버에서 엔티바이러스를 수행하기 때문에 모든 서버들의 보통 80% 정도는 동일한 파일이거든요. OS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그러한 중복 검사를 피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라이트 에이전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역시 라이트 에이전트는 에이전트를 서버에 깔아서 풀 보안 기능을 수행하지만 바이러스 스캐닝만 별도의 서버에서 제공을 하는 거고요. 저희 내부 테스트에 의하면 일반 엔티머리어 솔루션 대비 라이트 에이전트를 사용했을 경우에 평균 5배의 성능 향상과 시스템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상화 환경하에서 가상화 전용 엔드포인트 솔루션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외에도 도커 컨테이너에 대한 보안도 제공해야 되고요. 꺼져 있는 도커에 대한 검사도 수행할 수 있어야 되고요. 랜섬웨어 차단하는 기능도 있어야 되죠. 랜섬웨어에 대한 대응을 기존의 전통적인 엔티바이러스 대응과 같이 가서는 안 됩니다. 엔티바이러스는 알려져 있는 악성 파일에 대한 시그니처만 검사할 뿐 새로운 알려지지 않은 공격에 대해서는 대응이 안 되는 거죠. 저희 카스퍼스키의 안티크립터가 랜섬웨어에 대한 대응 방법인데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파일이 알려지지 않은, 승인되지 않은, 허가되지 않은 프로세스에 대해서 암호화가 되는 것이 발견되면 즉각적으로 암호화나 압축을 차단합니다. 그런데 복구를 해야 되죠. 그래서 파일이 무엇인가 오픈될 때 저희는 그 파일을 메모리에 복제를 해둡니다. 복제를 해두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허가되지 않은 프로세스가 암호화를 한다. 그러면 접속을 즉각 차단하고 메모리에 복제되어 있는 파일로 원본을 복구하는 기능입니다. 파일 무결성 검사 기능도 제공을 해야 되죠. EU GDPR과 PCI DSS의 의무사항을 만족하고 해당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로그 검사가 필요하죠. 제한된 운영 인력으로 많은 클라우드 서버들의 로그를 일일이 검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인프라가 옮겨가면서 기존 보안 조직의 운영 방침을 데브옵스 등의 여타 조직에게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모든 시스템의 로그를 스스로 검토하고 의미 있는 로그들을 선별해서 관리자에게 보고, 리포팅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XDR로 가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인 EDR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CWPP가 효율적으로 악성 행위는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CWPP는 위협 행위를 탐지 제거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CWPP 솔루션 자체가 악성 행위 또는 코드만 탐지할 뿐 이 사건의 전후 관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해주지 못합니다. 초기에 제가 공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공격은 단순하지 않고 다단계 침투 기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위 프로세스와 하위 프로세스를 포함한 전체 그림을 확보해야 적절한 킬체인을 구축할 수 있죠. 실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큐리티 EDR의 관리자 화면을 보면 맨 위에 성공적으로 차단된 조치 사항을 보실 수 있고요. 악성 파일의 체인 구조 정보를 제공합니다. 중앙에서 즉각적인 악성 파일 실행을 차단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에 해당 워크로드를 단 한 번의 마우스 클릭으로 클라우드망에서 격리시키실 수도 있고요. 악성 파일의 해시값을 클라우드망 전체가 공유해서 해당 위협에 대응 가능하도록 해드립니다. 악성 코드의 네트워크 활동 분석 정보를 NDR과 연계 공유해서 클라우드망 전체가 해당 위협에 대응 가능하도록 XDR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XDR로 가기 위한 세 번째 단계로 NDR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DR은 워크로드 상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악성 행위 및 악성 코드를 개별 워크로드에서만 탐지하고 차단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엔드포인트에서 탐지한 정보만으로는 실제 공격의 침입 진행 경로를 파악하고 전체 그림을 확보하기에는 부족합니다. NDR을 이용해서 네트워크에서 얻어진 정보와 EDR을 통해서 엔드포인트에서 얻어진 정보를 상관 분석해서 공격의 전체 그림을 파악하고 적절한 킬체인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알려진 위협을 탐지, 제거하는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 플랫폼 CWPP죠. 그리고 워크로드 공격의 다단계 침투 경로를 밝혀내서 대응 킬체인을 구축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큐리티 EDR. 마지막으로 네트워크의 공격과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큐리티 NDR이 통합돼서 발견된 위협을 상호 공유, 상관 분석 후 공동 대응하여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큐리티 XDR 구축이 가능합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XDR의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 위협 인텔리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안 부서에서 SIEM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방화벽, IDS, IPS, NTA, EDR 모든 보안 위협 정보의 로그들이 SIEM으로 들어오고 SIEM에서는 그 상관 분석을 하죠. 예를 들어 IPS에서 이러한 악성 URL이 탐지가 됐어. 이것이 CNC 서버로 접속하는 거야 라고 IDS에서 판단을 했다면 그 소스 IP와 데스티네이션 IP를 갖고 SIEM은 방화벽의 로그, 이메일 서버의 로그 등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침입 경로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대응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누군가가 맨 처음 위협 행위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IPS가 이런 위협 행위가 발생했어 라는 걸 알려주기 때문에 상관 분석이 가능한 거고 아무도 위협을 찾아주지 않으면 상관 분석의 전제 조건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SIEM과 SOA에 IOC와 컨텍스트 정보를 넣어야 됩니다. 위협 시간 관계상 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스킵을 했습니다. 좀 전에 장표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냐면요. 보안 장비들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어월, 넥스트 제너레이션 IPS 이렇게 막 진화하면서 로그는 엄청나게 쌓여 들어오고 보안 관리자들은 그 많은 로그를 처리할 여력이 안 되죠.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전체 보안 로그의 50% 정도는 검토도 되지 않고 지나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요. 유명한 데이비드 비앙코의 고통의 피라미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비드 비앙코의 고통의 피라미드를 보면 하위의 세 개 구조, 도메인 네임, URL이죠. IP 아드레스, 해시 파일의 해시값 이런 것은 위협 인텔리전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즉 인포메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정수와 문자로 표현될 수 있는 값. 예를 들면 URL, SWG가 URL을 갖고 탐지를 하죠. 엔티바이러스 솔루션들 파일의 해시값을 이용해서 탐지를 하죠. 방화벽, IP를 이용하죠. IPS, 시그니처, 정수를 이용하죠. 하지만 이러한 정수나 문자로 표현될 수 없는 상위의 세계 구조, TTPS, 공격자의 툴, 네트워크 호스트의 구조 이런 건 정수나 문자로 표현할 수 없죠. 저런 정보를 위협 인텔리전스라고 데이비드 비앙코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협 인텔리전스는 어떤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가?
누가 우리 회사 기관을 공격 목표로 하고 있는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위협 그룹이 우리 회사 또는 기관의 사업 분야 또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그들이 사용하는 공격 방법은 무엇인가? 공격의 전후 맥락은 무엇인가? 사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발견된 것과 관련된 추가적인 위협 지표가 있는가? 어떤 시스템, 어떤 사용자가 영향을 받았는가?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어야 위협 인텔리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도 그냥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위협 인텔리전스를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위협 인텔리전스에도 영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브랜드 프로텍션, 어택 서피스 매니지먼트, 다크웹 검색, 주로 우리나라에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나라 그 보안 위협 인텔리전스 기업들도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공격자들이 사용하는 IOC 정보와 그에 따른 컨텍스트, 이것은 사람으로 찾아낼 수가 없죠. 카스퍼스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 세계 4억 2천만 명의 엔드포인트 고객을 갖고 있고요. 그 고객으로부터 얻어지는 정보, 물론 저희는 EU GDPR을 준수하고 개인정보는 다 제거하고 URL은 노멀라이제이션해서 스위스 취리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그 정보를 모아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스위스 취리에 있는 이유는 영화 보면은 그 검은 돈들은 다 스위스 은행으로 거래하죠. 그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희는 스위스의 데이터 센터가 있고요. 참고로 저희 본사는 영국 런던에 있습니다. IOC와 컨텍스트를 SIEM과 SOA에 넣습니다. 그리고 많은 보안 장비들의 로그가 SIEM으로 몰려들게 되죠. 그럼 이 보안 장비의 로그들과 카스퍼스키 또는 다른 위협 인텔리전스 업체가 될 수도 있고요. IOC 정보를 매핑시켜서 위협이 탐지가 되면 그 IOC와 같이 제공된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SOA가 티켓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악성 코드가 나왔을 때 이메일 서버야 지금부터 이 악성 코드 해시값을 스캔하고 이 IP로부터 오는 메일은 받지 마. 그리고 방화벽아 너는 공격자의 CNC 서버가 여기니까 지령을 못 받도록 이 IP 차단해. IPS야. 우리가 악성 코드를 제거할 거지만 스크립트 놓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다운로드가 받을 수 있으니 이 URL에서 파일을 다운받지만 클라우드 보안 중앙관리 솔루션아 지금부터 이 해시 값들 전부 다 스캔해. 이러한 킬체인을 구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여기 대해서는 카스퍼스키 자랑을 하려고 했는데요. 안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위협 인텔리전스 IOC와 컨텍스트 정보의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본넷 CNC URL에 대한 예인데요. 뭐 아이디가 있고요. 그 본넷 CNC 서버의 URL이 있고요. 그리고 언제 처음 발견됐는지 마지막으로 관찰된 게 언제인지 저 서버들이 사용하는 IP들 실제로는 간단하게 했지만 이 IP가 쭉 붙고요. 그리고 저 CNC 서버에 접속하는 악성 코드명이 쭉 붙고요. 침해받은 국가 그리고 악성 코드들이 사용하는 해시 값들이 쭉 붙고요. 쟤를 배포하고 있는 URL이 쭉 붙죠. 이 정보를 이용해서 이것을 저 위의 정보를 IOC라고 하고 이 정보를 컨텍스트라고 하죠. 이 정보를 이용해서 킬체인을 구축하게 됩니다. 뭐 파일 해시값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MD5, SHA1, SHA256의 파일 해시값들을 제공을 하고요. 걔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파일명 그리고 DLL 파일의 타입, 파일 사이즈 그리고 IP들이 제공이 됩니다. 네, 39초, 7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넘어가고요. 30초 남았기 때문에 네. 저희 카스퍼스키는 1999년에 설립됐고요. 현재 영국 런던에 본사가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센터는 취리에 있고요. 그리고 한국 지사는 2014년 1월에 설립돼서 이제 만 1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의 미션은 단 하나입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저희 카스퍼스키 4,500명의 글로벌 연구 및 분석팀은 오로지 하나의 목표, 사이버 위협을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대응해서 보다 안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